안녕하세요. 경제는 소확행, 소생과 함께하면 확실한 행복, 소성욱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경제 상식 25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 경제,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일주일 살아보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자, 여기 어머니와 그리고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요.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산을 쓰지 않고 신문을 덮어 쓰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 집에 우산이 없어서일까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이제 과거에 했던 다큐멘터리 한 장면인데요. 한국, 그리고 중국, 한국,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3국에서 한 가정씩을 선정을 해서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모두 수거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살아보기가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네, 실험을 하면서 그걸 다큐멘터리화 한 건데요. 자, 어떻게 됐었냐면은 일단 집에서 중국산 제품을 다 수거해 가는 거야. 근데 일단 뭘 뺐냐면 형광등을 뺐어요. 형광등이 중국산 제품이야. 그러니까 집이 깜깜해지는 거지. 그리고 슬리퍼, 신발, 주로 중국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침대 프레임, 책상, 컴퓨터 본체, 컴퓨터 본체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했을 수 있어도 본체 프레임 같은 건 주로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여러분도 지금 혹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면 키보드, 마우스 뒷면 보세요. 주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도 빼갔냐 하면은 갑자기 여기 액자가 걸리는데 액자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다급하게 그 액자 국산 거라고 메이드 인 코이나라고 코리아라고 그랬더니 아니 이 액자 말고요. 여기 이 액자를 고정시켜 놓은 못 있죠. 못이 중국산이라고 못을 빼갔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또 압수해 가려는 거에서 아니 핸드폰 그거 국산 거다. 근데 봤더니 핸드폰의 배터리가 또 중국산이야. 자, 이렇게 해서 집에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우산까지 다 포함해서 다 수거해 갔습니다. 결국 이 일주일 살기 체험 대부분 포기를 했어요.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없이 살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경제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25강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기 가능할까?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할 개념이 바로 자유무역이 뭐고, 그리고 자유무역에 어떤 이익이 있고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자유무역의 결과 수출국과 수입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무역, 자유무역에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죠. 보호무역의 필요성, 그리고 수단, 한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무역. 자, 여러분, 자유무역이라는 거는 뭐냐? 무역을 자유롭게 하자.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도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방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애덤 스미스가 시장에다 맡기면은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 이론 핵심이 냅둬였잖아. 자유방임. 마찬가지로 자유무역, 무역이라는 것도 국가,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그냥 냅두라고요. 알아서 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무역 이론, 무역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 특히 우리는 비교 우위에 따라서 지금 무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은 특화해서 수출하고 그리고 비교 열위에 있는 상품은 우리가 수입하면은 요게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되니까 그냥 냅두라고요. 자, 먼저 소비 가능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도 이제 소비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바나나. 여러분들, 우리 바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은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마트에 가면 바나나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바나나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1980년대 바나나는 일반 서민 가정에서 먹기 힘든 아주 고가의 이런 과일이었는데요. 1980년대에 바나나 한 송이가 약 1만 원 정도 했어요. 일단
가격이 지금보다 더 비쌉니다. 우리 80년대에 비해서 지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쌌는데 요즘에 우리 바나나 뭐 한 송이 5,000원 정도면 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1만 원이었어. 근데 이게 지금 돈으로 따지자면은 약 5, 6만 원이에요. 5, 6만 원. 엄청나게 비싼 거죠. 바나나 한 송이에 5, 6만 원이라면은. 그래서 선생님, 어머니께서 선생님 임신하셨을 때 바나나가 너무 드시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갔더니 바나나 한 송이 가격이 그 당시 돈으로 1만 원. 너무 비싼 거지. 그래서 바나나 한 송이를 못 드시고 바나나 한 개만 사셔서 너무 먹고 싶으니까 한 개를 사셔서 드셨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바나나를 먹고 싶었는지 요즘에도 바나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이때에 비해서 훨씬 더 무역이 활발해지고 교통수단도 발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나의 가격은 하락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도 늘어나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졌어요. 또 우리 소비자의 후생, 소비자의 복지가 커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내 산업의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는데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핸드폰 만드는 업체가 있다. 또 외국의 핸드폰 만드는 업체가 있다. 근데 이 두 기업이, 이 여러 개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훨씬 더 기술도 발전하고 또 가격도 싸지고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정말 우리 여러 번 나오죠. 중요하니까 또 나오는 거야. 자, 규모의 경제 바로 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 단가 한 개당 가격이 싸진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하니까 훨씬 더 많이 생산하고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한 개당 가격이 싸질 수 있다. 그리고 외국과 또 교류하고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외국의 발전된 기술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물가 안정. 외국의 값싼 상품이나 또 외국의 원자재가 값싸게 들어오면은 그 물건으로 우리가 물건을 만든다면 당연히 물가도 싸질 수 있겠죠.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항상 모든 현상에는 우리 그 빛이 있다면 어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익도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자유무역의 한계. 자유롭게 무역해요. 그런데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는 국가, 경쟁력이 있는 기업, 경쟁력이 있는 개인은 더욱 넓은 시장에서 더욱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약한 국가, 약한 기업, 약한 개인은 진짜 우리나라 안에서만도 힘들었는데 외국과 경쟁, 전 세계와 경쟁해야 되니까 이건 진짜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진짜 우리 국제 무대는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먼저 무역 당사국 간의 불균등한 이익 분배. 일단 우리 교역이 자발적이라면 양쪽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은 똑같은 크기로 얻는 건 아니다. 더 많이 얻는 나라가 있고 조금 얻는 나라도 있어. 그리고 교육이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의 결과 개도국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이런 격차가 점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만이 아니라 경쟁력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산업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20대 80 사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20대 80 사회가 어떤 뜻이냐? 자, 20대 80 사회. 지구 전체적으로도 성립하는 말이고 한 국가 안에서도 성립하는 말인데요. 자, 먼저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지구상에서 북반구에 있는 선진국, 소수의 나라인 20%의 나라가 전 세계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80%의 나라들은 겨우 20%를 쪼개먹고 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선진국들 보면 주로 북반구에 많이 있잖아요. 뭐 유럽도 그렇죠, 미국도 그렇죠, 캐나다도 그렇죠, 우리나라, 뭐 일본 같은 나라들 대부분 북반구에 모여 있거든. 근데 이 나라들이 전 세계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반면에 나머지 20%의 나라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이게 성립을 한대요. 한 나라 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유한 20%가 우리나라 전체 부의 80%를, 그럼 나머지 80%는 겨우 20%를 쪼개먹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도 넘어서서 10대 80 사회를 10대 90 사회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점점점 이러한 빈부격차, 이러한 소득의 불평등이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쟁력이 없는 개인 기업, 산업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뭐 제조업이라든지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비교 위에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좀 약한 부분이 농업 쪽이 좀 많이 약하죠. 자, 그래서 농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외국과 이렇게 자유롭게 교육을 할 경우에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진짜 기업형으로 어마어마한 땅의 넓이의 땅에다가 뭐 옥수수를 키운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기계화로 다 옥수수 씨를 뿌리고 그리고 농약 같은 거 뿌릴 때는 비행기로 뿌린대요. 그리고 수확도 다 기계화되어 있고 옥수수밭이 너무 넓어가지고요.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대. 그래서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뭐 옥수수를 수확하는 그 계절이 되면은 쫙 옥수수를 베가면서 수확을 하는데 그러면은 시신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못 찾아서 길을 못 찾아서 그 안에서 헤매다가 뭐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 뭐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넓다는 거죠, 옥수수 밭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규모로 생산하다 보니까 싸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까 비싸고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선생님도 이걸 직접 선생님 부모님이 체감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렇게 체결한 FTA가 바로 한칠레 FTA예요. 한칠레 FTA 자유무역 협정이죠. 2004년에 이제 발효가 됐는데 선생님 부모님이 이전에는 요즘은 사과농사 짓고 계신데 그전에는 포도 농사를 지으셨어요. 포도. 근데 한칠레 FTA가 타결되면서 칠레가 포도를 상당히 값싸게 또 맛있는 포도를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도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야. 값싸게 질 좋게.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포도가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포도 농가가 이제 포도 농사 짓는 걸 포기했어. 우리 부모님도 이제 그때 포도에서 안 돼가지고 사과로 이렇게 오셨거든요. 직접 한번 불이익을 봤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분명히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 분야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 부분이 좀 약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FTA와 같은 자유무역 협정 같은 걸 체결할 때 우리가 항상 이런 표현에 많이 넘어가요. 국익에 도움되니까 해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쪽 측면도 생각해 줘야 돼. 우리나라가 이 FTA를 통해서 제조업, 자동차, 뭐 핸드폰 이런 분야에서는 이득을 얻지만은 그렇지 못한 피해를 보는 분야도 있다는 건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피해를 보는 분야에 우리가 야 국익에 도움되는데 너 참아라, 네가 희생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폭력일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FTA 체결하면서 여러분 밥줄이 끊기게 생겼어. 근데 여러분 뭐 국익에 도움되니까 참아라. 되게 폭력적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FTA 체결해야 돼.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수출 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하지만은 피해를 본 어떤 산업이나 개인이 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는 거. 어찌 보면은 그게 더 공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출입이 너무나 활발해지고 외국과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미국만 힘들었어요. 아니 이제 전 세계가 같이 힘드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독립성 약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떤 특정한 산업이나 이런 걸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왜냐하면 자유무역은 그런 거 다 없애자는 거니까. 그리고 수출국과 수입국 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어. 자, 우리 지난번 시간에 비교위 상품은 수출한다 그랬는데 수출하는 건 싸져야 돼, 비싸져야 돼. 수출하는 건 비싸져야지 수출하는 이익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품을 수출하는데 그게 비싸죠. 그러면 생산자는 좋지만 소비자는 안 좋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입국, 수입하면 싸져야 돼. 그럼 소비자는 좋지만 똑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는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수출국과 수입국의 자유무역이 미친 영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무역의 결과를 보시면은 자, 먼저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냐면은 여기서 수출을 하거나 수입하는 나라 있죠. 이 수입하는 나라는 소국, 되게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가격에 영향 못 미쳐. 그래서 이 나라는 수출하는 나라든 수입하는 나라든 무조건 국제 가격에 따라서 교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내 가격은 국제 가격을 따라간다. 너무 작기 때문에
국제 가격에는 영향 못 주고 그냥 형성된 국제 가격을 따라간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국내 가격이 10달러인데 국제 가격은 15달러래. 우리나라가 되게 싸게 생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이걸 수출하면 돼, 수입하면 돼? 수출하면 되죠. 우리는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싸다면은 이 제품의 수출국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국내 가격은 국제 가격 따라간다고. 이제 가격이 15달러로 상승하게 되는 거야. 국내 가격도 그냥 이거대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국내 가격이 상승해요. 자, 그러면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졌네? 그럼 생산자의 이득은 증가하겠죠. 반면에 가격이 비싸지면 우리 소비자의 이득은 감소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비싸요. 예를 들어서 국내 가격이 15달러고 국제 가격이 10달러라고 하자. 그러면 외국이 훨씬 싼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걸 수입하면 되죠. 우리는 수입국이 됩니다. 자, 그럼 국내 가격은 어떻게 되냐? 외국에서 값싼 10달러짜리가 막 들어와. 그럼 국내 생산자들도 10달러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소비자들이 다 수입한 것만 쓸 거니까. 그래서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을 따라간다고 했죠. 국내 가격이 하락해. 우리 국내 가격이 싸졌네요. 그러면 당연히 생산자는 가격이 싸지면 손해잖아. 생산자의 이득이 감소하고 반면에 싸졌으니까 소비자의 이득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분석해 보면은 자, 자유무역의 결과 자, 여기가 각국의 XJ 시장이라고 해볼게요. 각국의 XJ 시장. 각국이란 나라는 지금 이 XJ를 무역을 안 하고 있어. 수출도 안 하고 수입도 안 하고 있고 자기 혼자서 만들어서 쓰고 있는 시장이야.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문을 열어서 무역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일단 문 안 열었을 때 각국 국내의 수요, XJ에 대한 수요, XJ에 대한 국내 공급인데요. 수출과 수입을 안 했을 때는 그냥 시장의 균형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겠죠. 자, P0의 가격에 Q0만큼이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P0이 한 10달러라고 해볼게요. 10달러. 자, 이랬는데 만약에 국제 가격이 P1이라면은 여기가 한 12달러, 여기는 8달러라고 할게요. P1이라면은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더 비싸. 그럼 우리는 이걸 수출하면 되죠. 그래서 각국은 XJ 수출국이 되고 국내 가격은 무조건 국제 가격 따라간다고. 여기가 국제 가격이야. 자, 그래서 가격이 P0에서 P1로 상승을 해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졌어. 그러면 이 가격에서 우리 국내 소비자들은, 각국의 국내 소비자들은 어디까지 사려고 하냐? 옆으로 땡땡땡 오다가 수요 곡선이랑 만나서 내려가면 그게 우리가 사려고 하는 양이잖아. 각국 국내 소비자들은 Q1까지만 사려고 해. 여기까지만. 반면에 12달러의 가격에서 각국 국내 생산자들은 여기까지 땡땡땡 공급 곡선이랑 만나서 내려가면 되죠. Q2까지 팔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각국 국내 생산자들이 여기까지 생산을 했어. 근데 그 중에 요만큼은 각국 사람한테 팔면 되고 요만큼은 어떻게 하면 돼? 수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가격이 아까 상승한다는 거 맞고 수출을 하게 되는데 얼마만큼? Q1에서 Q2만큼 수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국제 가격이 P2 8달러라면 어떻게 할래?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가격은 10달러인데 국제 가격이 8달러야. 외국계 싸네? 수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국은 이것의 수입국이 되고 가격은 P0에서 P2로 10달러에서 8달러로 하락해요. 자, 그럼 얼마나 수입을 하냐 볼게요. 자, 이 8달러의 가격에 우리 소비자들은 땡땡땡 여기 Q2까지 지금 사려고 하는 거잖아. 반면에 국내 생산자들은 이 P2의 가격에는 여기 Q1까지만 생산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이만큼은 국내 생산자들이 맞는 걸 사면 되고 요만큼은 어떻게? 부족하니까 수입을 하면 되는 거죠. 수입. 그래서 수입량이 Q1에서 Q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로도 자유무역의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보호무역 볼게요. 자유무역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무역을 자유롭게 방임하자라는 거고 보호무역은 그게 아니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입을 규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입을 규제하자. 자, 보호무역의 필요성. 첫 번째, 우리나라 국민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 수입이 만약에 증가한다면은 우리 국내 산업의 생산이 줄어들겠죠. 수입을 하니까 수입산 제품을 샀었으니까 국내 제품이 안 팔릴 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생산을 줄여야 되고 역시 실업이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입을 규제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이 증가할 수 있고 실업이 줄어들겠죠. 두 번째, 자국의 유치산업 보호. 유치산업. 여러분들 유치산업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 유치원은 알죠? 유치원. 유치원이 뭐야? 어린애들이 다니는 데가 바로 유치원이죠. 그래서 유치라는 건 어리다는 뜻이야. 어리다. 그러니까 유치원은 어린애들이 다니는 거야. 그리고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은 어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보호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보호해줘야 돼? 뭐 영원히 보호해줘야 돼? 아니죠. 성인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앞가림 할 때까지만 보호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엔 알아서 할 수 있어. 유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산업이라는 건 아직 어린 산업이야. 그러니까 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아직은 경쟁력이 부족해. 외국 기업과 바로 붙으면 우리나라 기업은 성장도 못하고 그냥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유치산업이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 기업과 싸워서 살아남을 수 있을 때까지만 국가에서 보호해주자는 겁니다. 외국 기업과 경쟁이 가능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이제 막 전자제품 뭐 이런 거 이제 막 시작할 때거든. 근데 외국 기업이 마음대로 들어오게 해주면 우리나라 기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뭐 전자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을 보호해줬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과 많이 경쟁을 했는데 일본 제품이 좀 수입이 덜 되도록 국가에서 보호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뭐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는 외국 기업과 당당하게 경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응한다. 자, 외국의 덤핑 수출. 덤핑 수출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국제 가격이나 국내에서 파는 가격보다 싸게 외국에 수출하는 거야. 외국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면 외국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너무 싸게 수출을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소비자는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 국제 가격이나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싸게 수출할 경우에 여기에 대비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덤핑. 덤핑에 반대해서 비싸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보호무역이 필요하기도 한데 대표적인 게 식량이에요. 식량. 우리 모든 분야를 다 비교유예에 따라서 자유무역을 한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식량도 우리나라 뭐 쌀이든 옥수수든 밀이든 외국이 더 값싸게 생산한다. 그럼 우리는 비교유예 원리에 따라서 외국이 그냥 그걸 수출하고 우리는 수입만 한다. 두 나라의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 근데 두 나라 사이가 나빠졌어. 또는 전 세계적인 흉년이 닥쳤어.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네 나라 국민부터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수입하던 쌀이 갑자기 끊겨, 밀이 끊겨.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굶어야지 뭐. 쌀이나 밀 생산에 갑자기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기간이 걸리는 거잖아. 1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식량은 식량 안보의 차원에서 또 식량 무기화가 될 수 있고 식량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니네한테 뭐 쌀, 밀 수출 안 해. 그럼 우리는 굶어야 되는 거잖아.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식량, 특히 쌀 같은 경우에 많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식량 자급률이 2019년 기준으로 식량 자급률이 21%밖에 안 돼요. 이 21% 되는 것도 그나마 쌀의 자급률이 92%라서 그렇고요. 밀 같은 경우에는 0.7%밖에 안 돼요. 자급률이.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3.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곡물 수입국이에요.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곡물을 수입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쌀까지 비교유예에 따라서 해버린다면은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전 세계적인 흉년이 닥친다든지 그 나라와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호무역의 수단. 자, 보호무역 정책의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바로 관세예요, 관세. 관세는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야. 그러니까 그 상품이 국경을 넘어올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예를 들어서 5달러짜리 외국 물건이 있다고 해볼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서 올 때 관세가 만약에 뭐 1달러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6달러에 팔리게 되는 거지. 이거를 원화로 환산을 해서. 자,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면은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그럼 당연히 비싸졌으니까 국내 소비가 감소할 거고, 사람들이 수입품 덜 쓰니까 국내 산업의 생산이 증가할 수 있고, 정부는 관세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정부의 수입도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세 말고 다른 보호무역의 수단도 있어. 그걸 비관세 장벽이라고 해. 비관세, 관세가 아닌 장벽. 그러니까 관세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는 벽이 된다는 거지. 대표적인 게 수입 할당제예요. 수입하는 양을 제한하는 겁니다. 양을. 우리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도대체 얼마나 수입하는 양이 줄어들지 알 수는 없잖아. 근데 농산물과 같은 거 수입량을 확실하게 규제해야 돼. 그러면은 수입 할당제를 통해서 우리는 뭐 중국산 마늘을 500톤만 수입하겠다. 그럼 딱 거기까지만 수입하고 더 이상 수입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양을 규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출 보조금을 정부에서 그 기업한테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는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세계화, 지역주의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인데요.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 세계화와 지역주의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세계화라는 거는 국경을 넘어서 세계 전체의 상호성이 높아지면서 지구촌 전체가 단일한 체계로 통합되는 현상이다. 근데 우리 경제에서 세계화라는 건 그냥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자동차를 만들 때 우리나라 시장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화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건데, 세계화가 가능해지고 더욱 빨라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WTO의 출범이에요. WTO가 1995년에 출범이 됐는데요.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자유무역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지역주의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거나 경제적으로 또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상호 밀접한 국가들끼리 회원국 간에 관세를 인하하거나 없애는 거. 그래서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EU예요. 유럽연합. 이 EU 안에서는 이제 국가 사이에서도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죠. 유럽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U 같은 경우는 지금 인류 역사상 등장한 그 경제 블록, 지역 이런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EU 회원국 간에는 관세를 인하거나 없애는 거야.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FTA. 자유무역협정. 우리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했는데 그럼 이거는 이런 거죠. 한국과 미국 있다. 이 두 나라가 FTA를 체결했다. 그럼 두 나라 사이에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거야. 두 나라 사이에서만. 이 경제블록 안에서만. 그럼 경제블록 바깥에 있는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옛날처럼 그냥 관세 다 부과하는 겁니다. 무역 제한 옛날처럼 다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지역주의, 지역화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두 개가 충돌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세계화가 되어가는 하나의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속에서 또 이렇게 경제 블록들이 생기면서 또 이 안에서 자유무역이 더욱 앞당겨져 가고 있는 거죠. 두 개가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 다 끝났고요. 미션 한번 해결할게요. 자, 우리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쓰는 거, 여러분이 쓰는 것 중에서도 진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 세 가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세 가지만 찾기가 힘들 거야. 너무 많아서.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외국과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걸 좀 체감했으면 좋겠어서 이러한 미션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환율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해외 직구도 환율이 중요하다고 라는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